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보통 동아시아의 근대 역사학이 성립되는 과정에서는 역사 연구보다 역사 교육이 앞질러 가는 경우가 왕왕 있었기 때문에 이 경우도 혹시 그렇지 않을까 하고 역사 교육 과정을 찾아봤더니 역시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913년 3월에 중화민국 교육부가 공표한 중학교 과정표준에 본국사를 이렇게 시대 구분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시대로 현대가 설정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누가 어떤 논의를 거쳐서 이런 결정을 했을까, 여기에 어떤 의미를 부여했을까를 밝히려면 난징에 있는 제2역사档案관에 가서 교육부档案을 뒤져야 되는데 당장 그걸 제가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거는 일단 접고 다음과 같이 연구를 설계했습니다. 우선 방금 본 그 역사 교육 과정과 교과서를 중심으로 한 역사 교육 차원의 분석을 중심에 두고 그것이 역사 연구 차원에서는 어떻게 정착됐는가. 또 하나, 현대사가 있으려면 현대에 대한 개념이 형성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현대라는 용어와 함께 현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어떠했는가를 당시의 신문 잡지를 통해서 확인해 보는, 이래서 이 세 차원의 분석을 설계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현대 용어의 출현과 그 의미인데요. 우선 논리적으로 추론해 보면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중국인들의 시간관념은 3대 성인의 통치를 이상화하는 그 상고 사상이 강렬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도전받고 흔들리는 상황이 와야 비로소 지금의 바로 연결된 시대인 현대사에 대한 중시관념이 형성될 수 있다라고 봐서 무술변법운동, 과거제 폐지, 신해혁명 이 언저리가 아닐까 하는 논리적 추론을 먼저 했고, 그리고 나서는 먼저 국사편찬위원회에 있는 청말부터 민국 시기까지 수백 종의 신문 잡지 기사 새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을 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주요한 인물들 4명의 개인 문집을 조사했습니다. 국민당계의 이론가인 주집신, 그리고 오사운동 때 베이징 대학 총장을 맡고 있었던 차이웬페이, 최원배, 이 두 사람이 국민당 계열의 인사라면 오사 신문화운동의 기수이자 몇 년 뒤에 중국 공산당 창당에 앞장섰던 천두슈와 리다자오의 문집, 이렇게 4명의 문집을 조사했습니다. 근데 거의 똑같이 그 시기는 거의 똑같이 나왔어요. 첫 출연은 1904년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극히 제한된 지면에 극히 제한된 용법으로, 그러다가 1910년을 넘어가면서 조금 증가하고 15년을 넘어가면서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증가했어요. 이 시기에 현대라는 용어가 등장하고 10년대에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라고 하는 것은 중국의 전통적인 정치 체제나 시간관념이나 여러 가지가 이제 급속하게 변화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데, 동시에 또 한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은 인생관 자체가 그런 변화에 상응해서 급속하게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지금 여기서의 삶을 중시하는 인생관이 급속하게 대두해서 이른바 오사 신문화운동에 앞장섰던 사람들이 대부분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현재에 충실하라, 모든 과거는
현재로 귀착되고 그 현재로부터 미래가 나오는 것이므로 현재에 충실하라. 뭐 이런 메시지들을 각종 신문 매체나 학교의 그 학보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학생들에게 권유했고, 그걸 학생들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열광하면서 받아들입니다. 이게 이제 출현과 그 추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 용어에 담겨 있는 의미는 뭔가 하는 것을 한 3가지 유형으로 정리했는데, 첫 번째는 당대와 같은 의미, 두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는 근세나 근대와 같은 의미. 이것은 영어 모던을 번역할 때도 상당한 혼선을 보이는데, 모던을 근대 또는 근세라고 번역하기도 하지만 현대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런데 거의 같은 시기에 영어 컨템포러리를 또 현대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는데, 어쨌든 이걸 두 번째 유형으로 저는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이 이 근세 근대 이후에 또 다른 시대로서의 현대사. 이게 이제 오늘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그 본론에 직접 해당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유형을 나중에 2장, 3장에서 말씀드리고, 여기서는 짧게 당대라고 봤든 아니면 근세나 근대와 같은 의미로 봤든 그 현대라는 용어 속에 투영된 이미지는 2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상당히 부정적인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 우선 현대는 아주 불안한 시대다. 인간의 심리적 불안, 그것이 거의 그 병적 수준에까지 이르러서 신경질, 그것이 어떤 질병으로까지 간다 하는 이런 어떤 두려움, 그 다음에 기계화로 인한 인간 삶의 비인간화, 이런 것들이 엄청 부각되면서 현대란 이처럼 불안하고 비인간화된 시대다라고 보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런 경향은 동방잡지라고 하는 당시 상하이에서 발행된 발행 부수가 최대를 자랑한 주간지인데요, 아주 온건한 성격의 종합지입니다. 그와 상반된 이미지로 현대는 독립된 개성을 인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시대, 또 해방의 시대다. 뭐 자본가로부터 노동자의 해방은 물론이고, 부모로부터 청년의 해방, 남성으로부터 여성의 해방에 이르기까지 해방의 시대다. 뭐 자유와 평등의 시대인데, 그것이 부르자가 주도하던 시대의 자유와 평등하고는 또 다른 무산계급이 주도하는 자유와 평등의 시대다. 이런 이미지로 현대를 긍정적으로 파악하는 경향이 있는데, 특히 이런 계열은 5.4 신문화 운동에 앞장섰던 신청년 잡지, 그리고 당시 베이징 대학 학생들의 학생 잡지였던 신조, 이런 데서 아주 전형적으로 나타납니다.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와 긍정적인 이미지에 상반된 현대에 대한 상반된 이미지는 뭐 여러 각도에서 설명이 가능하겠습니다만은, 여기서 한 가지만 강조하면 현대 문명 자체에 대한 이 이해의 차이, 그리고 그것은 동서 문명을 어떻게 볼 것인가 라고 하는 차이하고 직결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현대 문명의 그 빛과 그림자 중에 밝은 빛의 측면, 성취의 측면에만 주목한 사람들은 그걸 열광하고 현창하면서 즐기려고 하는데, 그 현대 문명의 그림자, 어두운 부분, 폐해, 이런 쪽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자연으로 돌아가라를 외치면서 현대 문명을 거부하는 그런 정도의 반응까지 보이는데, 이것은 1880년대 유럽 사회에서 이미 나타난 그 세기말적인 징후, 세기말 사조의 영향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동방 잡지는
그 세기말적인 사조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었다. 반면에 신청년이나 신조는 그렇지 않고 오히려 현대 문명의 밝은 면을 현창하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동서 문명의 관계를 이해할 때 전반 소화 쪽에 치우칠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닌가. 그것이 현대의 용어에 대한 의미 부여에서도 다르게 나타났다. 그다음에 이제 이 현대 또는 현대사가 교육과정, 역사교육 차원에서 어떻게 제기돼서 점차 제도화됐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탄생이라고 하면서도 조산이라고 한 이유는 현대사가 교육과정에서든 역사학에서든 하나의 독립된 역사 시대로 구분되고 그것이 가르쳐지고 연구되려면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가 사전에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어찌 보면 갑자기 정부의 교육부에 의해서 갑자기 그 교육과정으로 제시되었기 때문에 그런 준비가 결여된 상태에서 나왔다, 이런 의미로 저는 조산이라고 했고요. 따라서 이렇게 태어난 현대사라는 아이가 이게 제대로 성장해 갈지는 알 수 없죠, 아직은. 그래서 이 챕터에서는 그것이 어떻게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제도적으로 안정화되는가 하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중화민국 베이징 정부 시기고 두 번째 단계는 중화민국 국민정부 시기입니다.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아까 보여드린 그 과정 표준에 상고, 중고, 근고, 근세, 현대 이렇게 구분하고 현대란 신해혁명 이후 중화민국부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중화민국이 수립된 게 1912년 1월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1년 전에 성립된 제도, 막 김을 내면서 현재 진행형의 제도를 현대사라고 설정했으니 뭐 너무나 조산인 거죠. 이거는 그 교육 과정에 따라서 만들어진 교과서입니다. 이거는 당시 교과서 시장에서 최대의 점유율을 자랑했던 상무인사관판 교과서인데, 그 교과서의 로고가 재미있습니다. 공화국 교과서입니다. 모든 과목을 다 이렇게 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교과서를 썼고, 그 중에 본국사, 그 중에 현대 부분에 가면 현대사 해놓고 중화민국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중국인들에게는 이 현대사라고 하는 개념이 엄청 낯설거든요. 중국의 고문헌,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고문헌에는 근세나 근대라고 하는 용어는 원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대라는 용어는 없었습니다. 이것은 근대 시기에 만들어진 용어인데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은 제의 추론에서는 근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저는 지금 추측하고 있어요. 왜 이때 이렇게 공화국 교과서 또 공화국의 시작을 현대사로 따로 구분하고 이렇게 공화를 중시했는가?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인데 1912년 항저우에 이렇게 거리에 나붙은 공화만세라고 하는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무슨 축하 현수막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그 당시의 분위기를 보여준다고 볼 수 있고, 이 열망을 담아서 중화민국 교육부가 그 당시만 해도 혁명의 열기가 아주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자국사 교과서에 현대사를 따로 설정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설정은 중국의 전통 역사학에서는 없었던 것입니다. 아시는 대로 명사를 명대에 쓸 수 없었잖아요. 청사를 청대에 쓸 수 없었잖아요. 그 다음 왕조에 의해서 전왕조의 역사를 쓰는 건데, 이거는 지금 중화민국이 성립되자마자 그 정부가 그 역사를 현대사라고 서술해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전통 중국 사학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새로운 발상입니다. 이건 당연히 밖에서 왔다고 봅니다. 저는 그 바깥 중에 가장 가능성이 높은 바깥이 일본이 아닌가 저는 추측을 하고 있어요. 제가 검색한 바에 따르면 일본에서 이렇게 현대사라는 제목을 붙여 출판한 책으로 제가 찾은 것 중에 가장 빠른 시기의 것입니다. 대일본 현대사. 자, 여기서 일본의 현대사는 언제 시작한다고 보았을까요? 아까 중국의 교육과정하고 똑같은 논리입니다. 언제겠어요, 그러면? 메이지 유신입니다. 메이지 유신에서 현대사가 시작된다 라고 보고, 이때는 메이지 말기예요. 메이지 천황의 재위 기간이 아직 끝나지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건 뭐 개인의 저서입니다만은 이것이 교육 과정에 어떻게 반영됐는가는 거기까지는 제가 추적을 못했고, 또 바로 이어서 일본사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도 제가 은근히 기대를 했습니다. 다만 일본에서 나온 외국사 교과서에 현대가 설정된 것은 1925년부터입니다. 일본사의 현대가 언제 교육과정에 들어갔는지는 제가 아직 확인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탄핑산이라고 광동 출신으로 북경대 학생이었는데 북경대 학생 잡지에 세계 민주주의의 역사를 구분하면서 자산계급이 주도한 근대민주주의, 그다음에 무산계급이 주도한 현대민주주의를 명확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또 푸스니엔, 왕종치, 이 두 사람은 중국 역사를 근세 다음에 현대로 구분해서 또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중학교에서 이런 교과서로 공부한 학생들이 자기 스스로 역사를 인식하고 설명할 때 이 현대사라고 하는 관념을 활용하는 정도로까지 이 현대사 관념이 형성되고 있었다. 그 시기는 우연인지 모르지만 이른바 오사 신문화운동 시기하고 정확하게 일치한다. 당시 베이징대 철학 교수였던 후스가 교열을 할 정도로 자기 제자들이 쓴 거기 때문에 이게 엄청나게 교과서 시장에서 인기를 얻었는데, 그 중에 현대사 부분의 특징을 이렇게 정리했고, 이 번역문은 우리 그 자료집에 51쪽에서 52쪽에 우리말로 실려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걸 꼭 현대라고 한정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게 근대의 특징 아닌가? 이렇게 의문을 제기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은 오늘날 우리의 감각이고 기준인 것이지, 당시 사람들은 이걸 현대로 느끼고 인식했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난징 정부에 가서는 29년부터 그 이전에 잠깐 23년 전후에는 베이징 정부가 군벌 정부에 의해서 좌지우지 됐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잠깐 이 현대사가 교육과정에서 사라진 적이 있어요. 근대사 속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해서. 그랬다가 29년에 이제 국민당 정부가 확실하게 성립되고 신혁명을 주도했던 그 중심 세력이 확실하게 정권을 장악하면서 이 교육 과정에서 현대가 더 명확하게 설정됐고, 그 이후에 40년대에 가면 근세라는 용어가 근대로 바뀌어서 오늘날 우리가 아는, 우리가 당연시하는 중세 다음에는 근대, 근대 다음에는 현대라는 어법이 40년대에 정착합니다. 여기까지는 근세였었어요. 주여동이라고, 저위통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베이징 사범대학 출신이고 오사 천안문 시위 때
그 조여림 집의 방화 사건에 앞장설 정도로 아주 열혈 학생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역사 연구 부분인데요. 짧게 정리하겠습니다. 우선 연구를 하려면 사료가 수집되고 이제 정리가 돼야 되는데 그것을 담당할 부처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잠깐 북경대학에 있다가 2년 만에 사라졌고 중화민국 정부가 국사관을 개관한 것은 47년입니다. 대만으로 철수하기 불과 2년 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의 학술 연구가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거기에 대한 학술적인 논의도 취약했고 주요 대학의 국학연구소가 설립됐지만 상고사, 중세사, 근세사까지만 연구했어요. 그런데 그 근세사는 명청사를 의미했습니다. 당시 고대사에 추종하는 분위기도 반영이 됐고 흥미로운 것은 이 학술 연구 차원에서는 현대사라고 하는 용어는 쓰고 책도 쓰지만 현대사가 언제 시작하느냐 거의 대부분이 아편전쟁에서 시작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상의 현대하고는 그 기점이 너무나 달랐다. 그런데 그 아편전쟁에서 시작하는 현대사는 사실상 금백년사고 근대사여서 대학 강좌의 제목은 거의 대부분 이런 이름으로 개설이 돼서 운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연구상의 이런 괴리는 1949년 이후에 가서야 수렴되는데 한 세대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야 그것이 수렴될 수 있었다. 그때 가서야 비로소 역사 연구가 어느 정도 진전될 수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중국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모더나이제이션이나 모더니티를 근대성, 근대화라고 하지 않고 현대화, 현대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아편전쟁 이후 서양 세력과 접촉해서 일어난 사회경제적 변화를 중시해온 또 다른 현대사관의 잔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요. 끝으로 이렇게 보면 현대사의 구분과 설정은 정치적인 필요에 의해서 나온 것이지만 그것을 온전하게 역사의 한 시대로 만들려면 연구가 감당해야 될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데 우선 사료의 수집과 정리가 중요하고 그것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는 문제, 그리고 현대사의 특수성에 대한 연구자의 자각도 매우 중요하다. 현대사는 얼마 시간이 지나면 바로 근대사 속으로 편입돼 버리고 말거든요. 특히 동아시아처럼 변화가 무쌍한 사회에서는. 그래서 근대사와의 연속선송에서 근현대사의 통시적인 파악이 매우 중요하고, 그다음에 현대사는 그 이전에 어떤 시대에 비해서도 국제적인 교류나 상호 영향이 컸기 때문에 그런 통시적인 연관성에 대한 그 파악도 대단히 중요하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선생님 발표하신 그 내용들을 제 나름대로 이제 정리를 해보면 이런 4가지 정도의 특징적인 면모가 있겠다 하는 그런 방식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그 발표 중에서도 뭐 계속 말씀하셨지만 이 현대사라고 하는 말, 그리고 이 말이 탄생되고 그 이후에 이제 전개되는 양상들과 관련해서는 정말 근대 또는 근대사, 현대라고, 그러니까 사가 안 붙은 현대, 그리고 현대사, 이 용어들이 계속적으로 혼재돼서 나타나고, 그 다음에 그때마다 정말 그 관계라고, 그 이 용어들이 갖고 있는 함의를 별도로 고찰을 해야 되고, 그 실제 갖고 있는 그 함의들이 어떤 상관관계로 엮이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매우 주의를 해야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해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발표 중에 이제 말미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 이제 근대사라고 하는 그 큰 범주에서 현대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설정되고 전개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게 이제 현대사가 이제 새롭게 설정이 되고 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과연 이 현대사의 탄생 문제와 그 이후의 전개 과정, 특히 이제 1949년까지 의 이제 상황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현대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것을 근대사에 대하여 부차적인, 그러니까 본류는 근대사라고 하는 용어와 그 개념과 그 전개에 있고, 현대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것에 이제 심하게 말하면 종속되는, 부차되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를 제기하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뭐 선생님 꾸준히 계속 말씀하셨는데, 이 현대사라고 하는 개념은 근대 서구에서 이식된 측면이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제 조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러니까 여기서 본래 이제 중국에서부터 이렇게 숙성이 돼서 10달을 거쳐서 이렇게 이제 제대로 이렇게 태어났다면 이것이 이제 이렇게 극단적인 조산으로 이어지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이런 극단적인 조산으로 이루어진 것은 이식되었기 때문이고, 이제 근대 서구로부터 이식되고 수용된 현대와 현대사의 그 개념, 이런 것을 우리가 명확히 이제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은 하게 됩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렇게 현대사라고 하는 개념이 근대 서구로부터, 일본도 마찬가지죠. 일본도 근대 서구 안에 포함됩니다. 이 관념에서는. 근데 근대 서구로부터 수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럴 때는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전통과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발표에서는 상고라고 하는 전통적인 시간관념이 소멸되면서 현대라고 하는, 또 현대사라고 하는, 또는 근대사라고 하는 것을 인식했겠다 하는 이렇게 아주 간단한 말씀만 하셨는데, 결국 이렇게 근대 서구를 수용하는 측면, 즉 전반서화를 지향하는 세력 속에서는 당연히 이러한 어떤 인식의 전환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근현대 시기의 중국 사람들이 전부 이렇게 어떤 전반서화의 흐름 속에 있었던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 영역에서 전통적인 관념, 이 상고라고 하는 관념이 근대나 현대 또는 근대사나 현대사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식으로 작용했을까 하는 그런 문제들은 별도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금년에 오사가 100주년이었기 때문에 오사에 대한 얘기들이 국내 학계에서도 꽤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오사가 갖고 있는 반전통의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이 반전통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이 전통을 이게 순양하는 이런 분위기, 개혁개방 이후에 이런 분위기를 타다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오사를 완전히 욕할 수도 없기 때문에 오사의 반전통을 재해석하는 논리들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전통에서의 어떤 인식 구조, 논리 구조는 그대로 유지된 채 새로운 시대에 맞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는 논리였지, 오사의 신문화 운동 당시의 인식 체계가 단순한 반전통은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전개하기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입론이나 논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이런 어떤 현대의 개념이 수용되는 과정에서 어떤 전통적인 맥락들이 이제 단순히 배척되는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들은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이 서구의 수용을 지향하는 흐름에서 이 현대와 현대사가 나왔다라고 하는 선생님의 이제 지적에 대해서는 100% 공감을 합니다. 1913년에 중화민국 시기를 현대사로 잡았어요. 말씀하시면 12년에 시작된 거 1년밖에 안 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말하자면은 학술 연구에 의한 역사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학술 연구에 기반한 역사적 개념을 설정하는 것이 아닌 것이고 당연히 이것은 정치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현대사를 이렇게 설정하는 과정에서 이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현대사라고 하는 개념의 정치 논리가 개입되는 것은 이때뿐만이 아니에요. 다른 시기에도 이제 이것이 계속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되고 그 이전에 이제 역사를 이제 현대사로 이렇게 설정하면서 그 현대사를 읽는 관점을 우리 보통 혁명사관이라고도 하고 신민주주의 혁명사관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것도 이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수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현대사의 설정과 정치는 매우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그 또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이 정치와의 관계가 밀접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죠. 이것을 정치적 오염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지 또는 그냥 정치적 영향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오염과 영향은 그 이후의 대처의 방향에서도 매우 다르고 이게 상반되는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현대사의 탄생과 관련해서는 이 동아시아적 맥락을 우리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이런 점입니다. 이것은 뭐 쌤 이제 이미 말씀하셨고 앞에서도 이제 제가 지적을 했지만 근대석으로부터의 수용이라고 하는 측면이 있지만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면 일본이라고 하는 이 걸음종이를 한번 이렇게 걸러서 들어오는 거죠. 뭐 이것은 뭐 많은 사람들이 논했고 거의 그 반대되는 관점은 거의 없죠. 그러니까 뭐 그다음에 현대라고 하는 이 말 자체도 그 말씀하셨듯이 동아시아 전통 속에서는 없고 이렇게 그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고 있다고 하더라도 컨템포러리를 번역한 것은 아니죠.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쓰는 현대사라고 하는 관념은 명확히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런 것을 이 현대사의 탄생, 중국의 현대사의 탄생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이 잘 심각하게 이제 고려될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이고요. 변화되는 맥락이 있고 이런 일정한 시대 구분의 이제 설정이 있는데 이 최초의 아이디어가 이제 어디서 나왔는지 하는 그런 문제는 좀 분명히 이것을 그 선후 관계를 밝히셔야지 이 전체 이 논지 이 논문의 취지를 잘 살리는데 유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